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줘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5년 동안 점심도 굶어가며 모은 적금 5천만 원, 시어머니는 그걸 시누이한테 통째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조용해진 거실에서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누이에게서 부재중 전화 50통, 그리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슬프겠냐,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참고 참다 이혼을 꺼냈지만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제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울면서 못 산다고 매달리는 사람이 왜 한 번도 제 편은 못 드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정민이는 휴일 특근이라며 새벽같이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베란다로 쏟아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인 줄 알고 대충 슬리퍼를 끌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오신 거였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현관을 성큼 들어오셨습니다. 신발도 가지런히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딱 앉으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겠다 싶어 부엌으로 향했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됐어. 물 필요 없으니까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이가 이혼한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줘야 할 거 아니냐? 저는 잠깐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습니다. 시누이 형님이 이혼한 건 알고 있었지만 집을 마련해준다는 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네가 적금으로 모아둔 거 있잖아. LH 청약 넣으려고 모아둔 거. 5천만 원 됐다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적금의 정확한 금액을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 정은이한테 줘라. 시어머니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알려주듯 담담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랑 정민이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점심도 굶어가면서 커피 한 잔도 안 사 마시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알아. 근데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 다 가족인데.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왜 줘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저희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 하나 못 도와줘? 피부치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머니, 형님 사정은 안타깝지만 이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됐어.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거칠게 신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서 시어머니가 앉았던 소파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적금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제가 말한 적이 없거든요. 남편 정민이가 말했거나 시누이 형님이 미리 알아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형님이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까지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쌓였습니다. 중간중간 문자도 왔어요. 전화 좀 받아라.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서윤아, 전화해.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엎어놓고 빨래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건을 제대로 접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정민이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오신 것, 적금 5천만 원을 형님한테 주라고 하신 것, 제가 거절한 것, 그 후로 형님에게서 전화가 50통 넘게 온 것까지 정민이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건 좀 심하다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정민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슬프겠냐. 이혼하고 갈 데도 없는데. 뭐, 우리가 좀 보태주면 안 되냐. 가족이잖아. 같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 가족이잖아. 잠깐 어머니가 적금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시던데. 당신이 말한 거야? 정민이가 눈을 피하며 밥을 떴습니다. 누나한테 우리 형편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적금 금액을 형님한테 왜 말해? 정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남편이 형님한테 적금 이야기를 했고 형님이 그 금액을 듣고 시어머니를 보낸 겁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판단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형님이 시킨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결혼 5년을 되짚어 봤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차가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래도 무난하셨어요. 달라지기 시작한 건 3년 전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로 계속 요양병원에 계셨고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죠. 그 무렵부터 시누이 형님의 결혼 생활도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유독 형님한테만 쩔쩔매셨습니다. 형님이 엄마 이거 해줘 하면 바로 들어주시면서 제가 뭘 부탁하면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지 하셨거든요. 2년 전 추석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종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형님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엄마 나 용돈 좀 하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명절 장보기에 쓴 40만 원은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적금 첫 입금 날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1년 차에 정민이랑 LH 청약 당첨되면 우리 집 마련하자 약속하면서 시작한 통장이었어요. 처음 10만 원 넣던 날 치킨도 안 시키고 라면 끓여 먹으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 선명합니다. 그 통장을 형님한테 주라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형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쏟아냈습니다. 서윤아, 나 지금 진짜 죽고 싶어.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엄마한테 들었는데 왜 거절한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형님, 그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형님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거절당한 걸 바로 형님한테 보고하셨고 형님이 그걸 듣고 직접 전화를 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형님의 부탁을 받고 오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과도 왕래가 없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 형님도 전부 같은 편이었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가족한테 5천만 원을 안 준다고 제가 나쁜 사람인 건가요? 신우이 형님에게 다시 한번 거절한 다음 날부터 시댁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댁 쪽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신 모양이었어요. 평소에 명절 인사 한 통 없던 시댁 큰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이, 너 신우이가 그렇게 어려운데 못 본 척하면 쓰냐? 며느리 된 도리가 그런 거냐? 변명할 틈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뚝 끊으셨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이번엔 큰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정이 많은 집안인데 서윤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큰어머니, 저희 사정을 좀 들어보셔야. 시어머니가 달라면 주는 게 맞아.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퍼뜨린 이야기만 듣고 저를 몹쓸 며느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형님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르지. 네가 거절했다는 얘기 듣고 엄마가 밤새 우셨어. 이게 가족이 할 일이야?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길게 늘어놓고 마지막에 시어머니의 눈물을 무기로 쓰는 방식이었죠. 그것도 모자랐는지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형님의 친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저 정은이 친구인데요. 정은이가 이혼하고 나서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서윤 씨가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형님이 본인 친구까지 동원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한데 저희 집안 사정이라 외부분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정민이가 퇴근하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집에 가자. 누나도 오신다니까 다 같이 얘기하자. 다 같이 얘기하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3대1로 저를 앉혀놓고 압박하겠다는 거였죠. 가봤자 결론은 똑같아. 안 돼. 제발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정민이가 계속 부탁하길래 결국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민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게 얘기하자. 싸우지 말고. 분위기 좋게. 결국 내가 양보하라는 말이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마다 부동산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매 3억, 전세 2억.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 간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숙인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옆에서 형님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거 처음이야. 정민이는 옆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이 됐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앞으로 명절에 얼굴 비출 생각도 하지 마라. 형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정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매정하냐? 누나가 젖골이 됐는데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매정하다고요. 5년 동안 점심도 굶어가면서 모은 돈을 지키겠다는 게 매정한 건가요? 당신 보너스는 형님한테 한 번도 안 줬으면서 왜 내 적금만 가족 돈이야? 정민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작년 성과급 300만 원은 어디 썼어? 그건 차 보험이랑 대출 이자에. 말끝을 흐리더니 더 이상 대꾸를 안 했습니다. 자기 돈은 쓸 때가 있고 내 돈은 가족이니까 나눠야 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결혼 5년 동안 제가 시댁에 해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명절 때마다 수십만 원어치 장을 봐서 날랐고 시아버지 요양병원비로 50만 원을 보탰고 형님 결혼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시댁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 동료 미정이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제 안색이 안 좋았나 봐요.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길래 시댁 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완전 갈취 아니냐? 네 돈을 왜 신우이한테 줘? 절대 주면 안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밖에서 보면 바로 비정상인 상황을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 아니면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시댁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는데 저는 차마 맞아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문제라는 걸 인정하면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민이가 퇴근하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가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갔다. 네가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민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적금을 안 준 것뿐인데 어머니 건강까지 내 책임이야? 어쨌든 네가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핵심은 빙빙 돌리고 결론은 언제나 제가 양보했으면 다 해결됐다는 거.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5년 전 결혼식 사진 속 얼굴과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면 다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긴 한 건가요? 시어머니 병원 소동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퇴근길이었어요. 저녁거리를 사려고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양파를 고르고 있는데 화장품 매장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신우이 한정은 형님. 이혼하고 죽고 싶다, 갈 곳이 없다며 울던 그 사람이 화장품 매장에서 이것저것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코너였어요. 화장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를 바구니에 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님 옆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양팔을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두 사람의 뒷모습을 찍었어요. 형님이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매장을 나서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형님은 새 옷에 풀 메이크업 차림이었고 남자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는 고급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다던 사람의 행색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민이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정민이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형님이야. 어제 마트에서 봤어. 죽고 싶다던 사람 맞아? 정민이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내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왜 누나를 감시하냐? 감시? 마트에서 우연히 본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누나 뒷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냐?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이 사람은 안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뭘 보여줘도 소용이 없구나. 형님의 거짓말이 제 말보다 항상 윗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출근한 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외면한 건 형님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건지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무심코 핸드폰으로 형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 중에 형님의 지인으로 보이는 블로그가 하나 나왔습니다. 블로그에 여행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클릭한 순간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해외 카지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형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칩을 들고 테이블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죽고 싶다고 전화한 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블로그에 비슷한 해외 카지노 여행 사진이 몇 달에 걸쳐 여러 건 더 있었고 댓글에는 이번에도 같이 가서 대박 터뜨리자라는 글이 달려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의 이혼 원인이 전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도박이었던 건 아닌지 그 의심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형님의 전 남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법률 상담 사이트에서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형님의 전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올린 상담 글이었습니다. 아내가 해외 원정 도박과 온라인 도박을 같이 하면서 빚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혼 합의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줬는데 그 돈도 빚 갚는데 쓸 것 같습니다. 날짜, 지역, 상황이 전부 맞았습니다. 형님은 이혼하면서 이미 돈을 받았던 겁니다. 받은 돈을 도박빚에 다 쓰고 다시 저희 적금을 노린 거였어요. 정민이한테 이 글을 보여줬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형님 전 남편이 올린 글이야. 도박빚 때문에 이혼했다고 돼 있어. 정민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인터넷에 있는 걸 어떻게 믿어.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 날짜도 맞고 지역도 맞고 상황도 똑같은데 동명이인이라고? 왜 자꾸 누나를 의심하냐? 정민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낮춰서 들고 오신 거였어요. 정은이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 5천만 원 전부가 아니라 2천만 원만이라도 2천만 원이라고 해봐. 그러면 넘어올 수도 있어.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작전을 짠 거라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2천만 원도 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끝까지 이러면 정민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이상한 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섭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진짜 이혼하면 며느리의 적금은 영원히 손에 넣지 못합니다. 아들 살림도 불안해지고요. 이건 저를 겁주려고 던진 카드일 뿐 진짜 이혼시킬 생각은 없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이가 침통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이혼하라고 하셨어. 저는 정민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 정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심이야? 어머니가 화나서 한 말이지. 진짜 이혼하자는 게 어딨어. 그제야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겁줄 생각이었을 뿐 진짜 아들을 이혼시킬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이혼하자는 거야, 안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혼은 안 돼. 근데 누나한테 돈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제 고통보다 형님의 요구가 항상 앞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순서가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서서 어두운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을 무기로 쓰고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형님은 뒤에서 조종하고 저만 이 삼각형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숨이 막혀요. 이혼하겠다는데 안 해준대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란다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소파에 누워 눈을 붙였는데 알람 소리에 깨보니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하나를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반차를 쓰기로요.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전날 밤에 검색해서 구청 근처 무료 법률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찾아뒀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오후 2시에 예약을 잡았어요. 오전 근무를 마치고 반차를 내고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으니까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마주 앉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적금을 시누이한테 주라고 한 것, 남편이 시누이 편만 드는 것,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거부한 것.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시댁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남편이 그걸 방관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처음으로 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도 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시댁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 기록, 남편이 방관한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모아두세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어봤습니다.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상담센터를 나오면서 발걸음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부재중 전화 쉰통 기록을 캡처하고 시어머니가 방문해서 한 말들을 날짜별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형님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부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어요. 같은 주 수요일 저녁 밥을 먹다가 정민이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법률 상담도 받았어. 정민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법률 상담? 너 진짜 미쳤구나. 5천만 원 때문에 가정을 깨겠다고? 5천만 원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누나한테 그 돈만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항상 제가 돈을 줬어야 한다는 거. 나는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머니한테도 치이고 너한테도 치이고 중간에 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쪽에 서 있으면서 중간인 척한 거잖아. 정민이가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냉전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기가 싫어서 동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에 여자분 한 명이 앉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분이었어요. 가볍게 인사를 나누다가 그분이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혼 소송했었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분도 시댁의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2년을 버티다가 재판 이혼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들여줬다고요.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녹음도 해두시고. 혼자 싸우는 거라 외롭지만 끝은 있어요. 세상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습니다. 정민이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도 힘들어한다. 이혼 소리 집어치우고 적금 얘기를 다시 하자.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바로 저장했어요. 며칠 뒤에는 형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형편이야. 2천만 원은 됐고 1천만 원만이라도 빌려줘. 이자 붙여서 갚을게. 5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됐다가 이제는 1천만 원. 금액을 점점 낮추면서 요구하는 것까지 전부 녹음에 담겼습니다. 그 주말 정민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퇴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였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잘할게. 식탁에 앉아서 케이크를 한 조각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어봐야 할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잘하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적금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해줄 수 있어? 정민이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형님한테도 우리한테 돈 요구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시간을 좀 줘. 매번 이랬습니다. 싸우면 꽃을 사오고 케이크를 사오고 잘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 시어머니한테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케이크와 꽃으로 시간을 벌다가 제가 지쳐서 먼저 포기하는 패턴이 5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증거 폴더를 열어봤어요. 형님의 부재중 전화 기록,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 카톡 캡처, 형님의 금전 요구 녹음, 해외 카지노 블로그 스크린샷. 전부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걸 진짜 법원에 내는 날이 올까? 아니면 정민이가 변해서 이 파일들을 다 지울 수 있게 될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으로 이혼 사연을 모아놓은 인터넷 카페를 읽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줬다가 10년을 더 버렸다는 글이 있었어요. 바로 아래에는 남편이 진짜 변해서 지금은 행복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제 결말이 어느 쪽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 건지, 바로 재판 이혼을 진행할 건지. 고민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때도 안 되면 그걸로 끝내자. 여러분, 남편이 케이크 사들고 와서 잘하겠다고 할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진짜 변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근데 또 생각하면 매번 이러고 결국 달라진 건 없거든요.
저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날 저녁 정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어머니한테, 형님한테 더 이상 우리한테 돈 요구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해. 그게 당신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정민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이 조건을 정한 건 5천만 원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한테 아내를 위해서 딱 한 번이라도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조차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문제가 와도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닌 거니까요. 기한까지 2주. 저는 일부러 시댁과 연락을 끊고 제 일상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 아침에 정민이랑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공원도 산책하고 마트에서 장도 같이 봤습니다.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소소한 시간이었죠. 이런 평범한 행복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민이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자청했고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봤어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요. 이게 진심인지 기한이 다가오니까 보여주기식인지 구분이 안 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약속한 일요일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정민이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적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서윤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정민이가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제 편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시는 건 분명했어요. 정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정민이가 부엌으로 와서 제 눈을 못 마주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셔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을 결혼하고 5년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 5년 동안 몇 번째야. 정민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영원히 아들이지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할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정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빼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차를 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갔어요. 민원실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양식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는 원래 부부가 같이 작성해서 같이 법원에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받아온 건 정민이한테 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제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었습니다. 5년 전 이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민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서류를 같이 작성했어요. 법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라고 했던 그날. 같은 법원인데 오늘은 혼자 앉아서 이혼 서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같이 작성해서 법원에 가자. 정민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글자를 읽더니
천천히 서류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식탁 위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서명 안 할 거야. 정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진짜야.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걸 결혼하고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편한 지금 이 상태를 지키고 싶은 거다. 저한테 울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어야지.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잔 마시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찢어진 서류 조각은 줍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멈추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재판 이혼을 검색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그때 재판 이혼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비용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를 쓰면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적금을 깨야 하나. 5년 동안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을 이혼하려고 쓰게 될 수도 있다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이 돈이 집이 아니라 자유를 사는 데 쓰인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혼 서류를 찢었어요. 울면서 자기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눈물 보니까 제가 너무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울어야 할 대상은 저한테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형님한테잖아요. 저한테 울지 말고 어머니한테 한 번이라도 당당하게 말해보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판 이혼을 알아보려고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재판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이서윤 대리 앉아봐. 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격리팀에서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야. 미안한데 이 대리가 권고사직 대상으로 결정됐어. 한 달 내로 정리해줬으면 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팀장님, 저보다 경력 짧고 평가도 낮은 후배가 있는데 왜 제가 대상인 거예요? 경영상 판단이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경영상 판단. 그 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달간 시댁 문제 때문에 연차와 반차를 여러 번 썼거든요. 그게 팀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건 뻔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이혼도 못하고 있는데 직장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적금 5천만 원이 이제는 집 마련 자금이 아니라 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돈이 된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미정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미정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바로 반응했어요. 너보다 평가 낮은 후배가 남는데 네가 나가라고? 그건 말이 안 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미정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연락처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내가 아는 노무사가 있어.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정민이는 제 얼굴만 보고도 뭔가 눈치를 챘을 법한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꺼냈어요. 오늘 누나한테서 전화 왔는데 5천만 원은 포기할 테니 1천만 원만이라도 빌려달라고 하더라. 빌려주는 거니까 이건 괜찮지 않냐? 하루 종일 무너질 것 같은 걸 버텨왔는데 이 한마디가 남은 힘까지 빼갔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꺼내는 순간 이 사람이 뭐라고 할지가 뻔했거든요. 적금 깨야 하지 않냐? 깨는 김에 형님한테 주면 안 되냐?
제 위기가 시댁의 무기가 될 게 뻔했습니다. 안 돼.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부당해고 관련 법률 정보를 검색하면서 동시에 이혼 소송 비용을 다시 계산했어요. 직장을 잃으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혼을 포기하면 이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고 양쪽 다 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 있었어요. 다음 날 퇴근 후 미정이가 소개해준 노무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노무사가 바로 말하더라고요. 근무평가가 더 낮은 직원이 남고 본인이 대상이 됐다면 해고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회사가 강제로 해고하면 그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한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수 없다고요. 팀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 최근 3년간 제 근무평가서 사본을 확보했어요. 매년 우수 등급이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강제 해고를 진행하면 바로 싸울 수 있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너 회사에서 잘린다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적금 깰 거잖아. 깨는 김에 1천만 원만 주면 안 되냐? 형님이 제 직장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말한 거였어요. 제가 직접 말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흘린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정민이한테 물었습니다. 내 회사 사정을 형님한테 말했어? 정민이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통화하다 보니 나온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통화하다 보니 내가 잘릴 수도 있다는 걸 형님한테 왜 말해? 그게 형님한테 말할 이야기야? 왜 뭘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냐? 정민이가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내 회사 소식 듣고 나한테 힘들겠다. 괜찮냐? 이 말 한마디라도 했어? 정민이의 입이 닫혔습니다. 형님한테 전화로 흘리기 전에 아내한테 걱정된다는 말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민이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말 식탁에 앉아서 서류 2가지를 동시에 정리했습니다. 부당해고 대비 자료와 재판 이혼 관련 서류. 2 묶음이 나란히 놓인 식탁을 바라보는데 34살 인생에서 직장과 결혼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서류를 정리하다 잠깐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카카오톡이 와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 전송돼 있길래 열어봤습니다. 시댁 가족 단체 카톡방 화면을 캡처한 거였습니다. 제가 들어있지 않은 방이었어요. 캡처 안에 형님이 쓴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서윤이 회사에서 잘린다니까 이제 적금 깰 수밖에 없을 거다. 그때 엄마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시어머니가 핸드폰 조작에 서투르셔서 다른 사진을 보내려다 이 캡처를 저한테 잘못 보내신 거였습니다. 바로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못 보냈다. 삭제해라. 저는 이미 캡처를 저장한 뒤였습니다. 형님이 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시어머니한테 작전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적금을 깰 수밖에 없을 거다. 그때 다시 들이대라. 이걸 시어머니 본인 실수로 제가 보게 된 거였어요. 서류를 쓰다가 지쳐서 식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깼어요. 정민이가 퇴근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민이가 식탁 위에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재판 이혼 관련 서류였어요. 정민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판이온 이건 내가 동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자기 의지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처음 알게 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고, 이혼은 남편이 안 해주고, 형님은 제가 잘리는 걸 알고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고, 남편은 제 상황을 형님한테 흘리고, 심지어 형님이 제 위기를 이용해서 시어머니한테 작전까지 짜고 있었어요. 저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너지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진짜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권고사직을 거부한 지 2주 후 결국 회사가 정식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팀장이 인사팀 직원과 함께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경영상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해고 통보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명은 했지만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바로 노무사한테 연락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마치고 같은 날 오후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확인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 생활비라도 나와야 했으니까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신문 기일까지 약 6주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6주 동안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제 근무평가서, 매년 우수 등급, 잔류 대상인 후배의 평가는 보통 등급이었어요. 미정이한테 부탁해서 서면 증언도 받았습니다. 팀장이 저한테 집안일 때문에 연차를 많이 쓴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출퇴근 버스가 없어지니까 진술서를 쓸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식탁에 앉아서 쓰고 고치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어요. 노동위원회 준비를 하면서 재판이온 소장도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를 전부 넣었어요. 형님의 부재중 전화 쉰통 기록, 시어머니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남편이 방관한 카톡 대화, 형님의 도각 정황이 담긴 해외 카지노 블로그 스크린샷, 그리고 시어머니가 실수로 보내온 단체 카톡 캡처까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거였습니다. 소장이 정민이한테 전달된 날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아.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당신이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전화 너머로 정민이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어요. 이번에는 화를 내거나 협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먹이고 계셨어요. 서윤아, 네가 이러면 정민이가 어떻게 되냐? 제발 소송 취하해라. 시어머니가 저를 서윤아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제 이름을 들으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제 신청 접수 6주 후 노동위원회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혼자 신문 장소에 들어갔어요. 맞은편에 회사 측 대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근무평가 기록, 업무 이메일, 미정이의 증언서, 해고 대상을 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신문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높고 해가 밝았어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한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겨우 충당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연락이 올까 생각했어요. 노동위원회 결과와
이혼 소송 조정 기일을 동시에 기다리는 거였으니까요. 밥맛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었고 몸무게가 5kg 넘게 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이 계속됐어요. 신문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은 주에 소식 2가지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원래 자리로 복직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판정서를 확인하고 혼자 방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혼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복직 첫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팀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미정이가 제 자리에 미리 커피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제가 앉으니까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싸웠다. 컴퓨터를 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책상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복직한 바로 그 주에 재판이혼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장을 낸 지 약 2달 만이었어요. 법원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민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해외 카지노 사진,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 시어머니가 실수로 보낸 단체 카톡 캡처.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정민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라는 남한테 자기 가족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왔을 때 정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가 정말 도박을 어머니가 그걸 알면서 정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내가 블로그 사진 보여줬을 때, 인터넷 글 보여줬을 때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어. 그날 저녁 정민이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누나 도박 빚 알고 계셨잖아요. 왜 숨기셨어요? 왜 서윤이한테 그 돈을 뜯으려 하셨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이가 어머니한테 따지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시다가 결국 울먹이며 인정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싸워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정민이가 방으로 왔습니다.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바보였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몇 달 전에 했어야지. 이 사과가 진심인지 이혼이 진짜 되니까 겁이 나서 하는 말인지 저 스스로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 이혼은 조정이 불성립됐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지만 바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이가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드디어 진실을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몇 달 동안 혼자 울고 혼자 싸우고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과를 받아들이시겠어요? 정민이가 사과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판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채로 별거를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원룸 비용은 복직 후 받는 월급으로 충당하고 부부가 살던 집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정민이가 내기로 했어요. 정민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변했는지를 내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 이혼 소송은 그때까지 보류해 둘게.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조건에 군말 없이 따르더라고요.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텅 빈 방에 이불 하나를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전화도 없고 형님의 문자도 없고 정민이의 한숨 소리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 정막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조용함이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정민이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민이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적금이든 뭐든 다시는 요구하지 마세요. 누나 문제는 누나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형님한테도 만나서 말했다고 했어요. 누나, 도박 치료 먼저 받아. 돈은 내가 더 이상 구해줄 수 없어. 정민이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별거 한 달째 제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전과 달랐어요. 적금 이야기도 돈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어색한 목소리로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진심으로 변하신 건지 아들한테 혼나서 입을 다무신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압박은 멈춘 거였어요. 별거 2개월째 원룸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혼자 밥을 해 먹었어요. 적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소한 여유가 지난 5년간 저한테 없었다는 거.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서 안 마셨던 5년이었거든요. 별거 3개월째 형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상 못한 내용이었어요. 서윤아, 미안했어. 나 지금 상담 받고 있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데 시간 되면 연락 줘.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을 걸던 사람. 피도 눈물도 없냐고 소리치던 사람. 제가 해고당하는 걸 기회로 삼아서 시어머니한테 작전을 짜던 사람. 그 사람이 보낸 3글자, 미안했어. 이게 진심인지를 판단하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어요. 읽은 표시만 남겨뒀습니다. 같은 시기 정민이가 매주 한 번씩 제 원룸 앞에 종이 가방을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이 들어 있었고 어떤 날은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메모지가 꼭 들어 있었습니다. 잘 먹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들어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은 메모지 대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글이었어요. 나 가족 상담 받고 있어. 왜 항상 어머니랑 누나 편에 섰는지, 왜 너한테 당연한 것처럼 희생을 요구했는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 돌아와 달라고는 말 못하겠어.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니까. 다만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바로 답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별거 4개월째 재판이혼 소송을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싶은데 다음 기일까지 여유가 있나요? 다음 기일까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민이의 변화가 진짜인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약속했어요. 주말 오후에 정민이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정민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가족 상담 받고 있어. 내가 왜 항상 내 편을 못 들었는지를 알아가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하고 싶어. 저는 정민이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민이의 손이 놓여 있었어요. 잠깐 바라봤지만 잡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가 이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번에는 동의해 줄 거야? 정민이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가 그게 정말 행복한 거라면 그래. 이번에는 막지 않을게.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울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혼자 걸었습니다.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것. 제 돈과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자격이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몇 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작은 신발장 위에 열쇠를 놓았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한 잔 따라 마시고 내일 출근할 옷을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적금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5년간 모아온 5천만 원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이 숫자가 그냥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지켜냈다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아직 이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아직 답을 못 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제 적금 통장 안 줍니다. 제 인생을 아끼라는 말을 이제야 겨우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나요? 서윤이는 아직 이혼할지, 다시 시작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서윤이처럼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당연한 듯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 가족이잖아 라는 한마디로 내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싫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저는 압니다. 참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서윤이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5년 동안 모은 적금 5천만 원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서윤이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서윤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혼하라고 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